CPA 김수석의 합격 꿀팁 대방출 코어 회계학 튜토리얼입니다. 본격적으로 1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전 장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들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튜토리얼 목차입니다. 두 가지 내용을 다룰 겁니다. 첫 번째는 문제 풀이의 기본 마인드.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받아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거를 어느 부분부터 봐서 어느 순서대로 문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정오 판단형 문제 풀이 팁. 대부분의 문제가 계산 문제로 나오긴 하지만 계산 문제가 아닌 이 정오 판단형 문제도 꽤 출제가 되거든요. 이 정오 판단형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할지 그 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풀이의 기본 마인드.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주의하셔야 될 내용은요, 스토리를 읽지 말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RPG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때 퀘스트를 많이 했는데요, 그 퀘스트 했던 생각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퀘스트 창이 이렇게 딱 뜨면요, 여러분들 이거 처음부터 다 읽고 계셨나요? 이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시트에 다 모든 내용을 실어놨는데요, 보통 여러 시트가 되죠. 그럼 그냥 다음 계속 누르다가 마지막 시트에서 그 중에서도 마지막 문장만 보시지 않으셨나요? 퀘스트 요건만 읽으셨죠? 만약에 이런 퀘스트가 있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딱 여기만 봤을 거예요. 앞에 무슨 상황인지 전혀 관심 없어요. 나는 쥐 50마리 잡고 쥐의 꼬리 10개가 필요하구나 딱 보고 끄고 사냥하러 갔을 겁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아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문장부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실제 2014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상당히 길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 뒤에 자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사이즈가 컸죠. 자, 이 문제 어디부터 읽으시겠어요? 똑같습니다. 마지막 문장부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루에 생산해야 할 각 제품의 수량은, 문제가 아무리 길던 무조건 요구사항은 마지막에 있어요. 보통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줄글이 쭉 있고 마지막 문장에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도 문장이 나와요. 다음 자료는 주 대한의 자료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중간에 자료가 이렇게 제시가 돼요. 그리고 문장은 여기에 나와요. 뭐를 구하시오, 뭐는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하나에 다 나와도 마지막에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문장이 찢어져서 나와도 무조건 요구사항은 맨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보시든 가장 첫 번째로 하실 일은요, 마지막 문장을 읽는 겁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해야 될 각 제품의 수량, 내가 이걸 구해야 되겠구나 염두에 두시고 위에부터 자료를 하나씩 읽어 나가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문제를 보자마자 달려들지 말자. 제가 공무원 회계학을 가르치기 전에 회계사 수험생들을 좀 가르친 적이 있어요. 제가 수험생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요, 공부를 잘 못하는 하위권 학생들의 특징이 있는데, 문제를 보자마자 계산기부터 집으려고 그래요. 물론 공무원 회계학 같은 경우는 계산기를 못 들고 가니까 계산기를 바로 들진 못하시겠지만,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계산부터 하려고 그래요. 이게 하위권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계산부터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뭘 구할 건데? 도대체 뭘 구하고 싶길래 바로 계산부터 하시는 건지 꼭 물어보고 싶어요. 이 질문에 답을 못 할 겁니다. 왜냐면 문제를 끝까지 안 읽었으니까. 맨 처음에 문장 마지막 읽고 요구사항을 본 다음에 좀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특히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더 여유가 없어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오히려 문제 풀면서 시간 더 걸리는 것보다 조금 더 고민하고 푸는 게 훨씬 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문제 보자마자 풀려고 달려들지 마세요. 문제에서 답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직선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보자마자 계산하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답이 여긴 줄도 모르고 일단 출발은 해요. 일단 출발을 하다가 그 뒤늦게서야 답이 여긴 줄 알고 급히 틀어요. 제가 그나마 좀 깔끔하게 그렸는데 실제로는 막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일단 출발을 하다 보니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일단 냅다 달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답이 어딘지 보고 그리로 가는 거죠. 그래도 가면 다행이에요. 근데 가다가 3,000보로 빠져서 못 구하겠어. 이런 경우에는 시간만 쓰고 답도 못 구하는 거죠. 운 좋게 답까지 갔다 하더라도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요. 답까지 못 갔다. 최악이죠, 이러면. 시간만 쓰고 답은 못 맞추는 겁니다. 무조건 답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계획하고 푸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문제 하나하나 유형별로 템플릿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회계학 같은 경우 유형이 거의 고착화되어 있어서 그 유형대로 나와요. 뭐 예를 들어 템플릿이 이렇게 있다. 그럼 문제에서 여기를 주고 여기를 물어봤다. 이 유형이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럼 이 순서대로 푸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항상 이렇지가 않아요. 원래 여기서부터 쭉 가야 되는데 중간에 여기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밑에를 주고 위에를 물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패턴을 조금 다르게 냈을 때 나는 여기가 답인 줄 알고 열심히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었는데 만약에 중간이 답이었다? 그럼 이 부분은 그냥 시간 낭비하신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만 풀고 문제를 다음 문제로 넘기셨어야 돼요. 반드시 문제를 보자마자 달려들지 마시고 좀 천천히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푸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제시된 자료는 수동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찾는 거다. 자, 아까 풀었던 문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어차피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들으시니까 잠깐 멈춰놓고 한번 쫙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혹시 다 못 보신 분들은 멈춰놓고 다 보시고 그 다음에 따라오세요. 자, 이거 다 읽었다고 치고 꺼볼게요. 무슨 내용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은 이 생각으로 가득 찰 겁니다. 무슨 내용이었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워낙 자료가 방대하니까요. 그래서 이 자료를 그냥 수동적으로 무슨 소설책 읽듯이 위에부터 쭉 읽는 게 아니라요. 능동적으로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내야 돼요. 제가 방금부터 설명드린 내용을 종합하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첫 번째, 마지막 문장을 먼저 읽으세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거기가 목적지예요. 그리고 제가 각 유형별로 문제 풀이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제 템플릿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문제가 나오건 그 템플릿에 다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제가 알려드리는 템플릿은 대부분 표의 형태로 나올 거예요. 표.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워나가는 템플릿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템플릿에서 요구사항이 목적지예요. 보통 여기가 목적지겠죠? 근데 문제에서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거 다 줬을 수도 있고요. 일부만 줬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문제가 여기를 줬다. 그럼 이제 요렇게 따라오면 되겠죠? 그래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파악하시고요. 문제를 빠르게 훑으면서 어떤 자료들을 문제가 제시했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현재 출발지입니다. 문제에서 출발을 해야 우리가 답으로 갈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이 템플릿을 그리면서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어떤 자료를 줬는지 하나씩 체크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푸셔야지 그냥 위에서부터 냅다 읽으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반드시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뽑아서 쓰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세 가지 자료가 필요해요. 근데 문제에서 예를 들어 이 자료를 숨겨놨을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그냥 이 자료가 이 금액이 얼마이다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문제는 꼬아서 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 금액을 구해야 되게끔 출제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자, 이렇게 숨겨졌을 때 길이 보이면 푸세요. 아, 내가 이 자료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다.
그러면 푸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길이 안 보이면요, 과감하게 제끼세요. 1번부터 4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4번입니다. 4번. 길이 보이면 풀고 안 보이면 과감하게 제끼셔야 돼요. 여러분들 20문제 푸실 건데요, 내용을 안 배운 내용도 있을 거고요, 문제가 많이 꼬아져서 어려운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제끼는 것도 실력이에요. 어차피 그 어려운 문제는요, 여러분들만 못 푸시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다른 학생들도 못 푸는 게 똑같아요. 어차피 이게 상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못 푸는 거는 내가 틀려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어려운 문제 분명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험에서도 출제가 될 겁니다. 모르는 문제 나왔네.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옆에 있는 애도 못 풀겠지 생각하고 과감하게 제껴주세요. 괜히 이거 풀었다가 어차피 다른 학생들도 풀면 이거 틀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풀고 틀리는 것보다 안 풀고 틀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시간을 줄여서 다른 쉬운 문제 풀면 돼요. 어차피 우리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제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각 챕터별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주제들은 제껴라, 이런 주제들은 반드시 맞춰야 된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제 기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시험 막판에 되면은 여러분들마다 실력 차이가 다 다를 거예요. 잘하시는 분들은 범위를 더 넓게 가져가시고,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고 늦게 시작해서 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범위를 좁게 가져가서 내가 이 주제가 나오면 무조건 제끼겠다, 그걸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범위 바깥에서 나오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아예 문제 읽지도 말고 그냥 과감하게 제끼세요. 그게 여러분들 점수 높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풀이 기본 마인드였고요. 두 번째, 정오 판단형 문제 풀이 팁. 정오 판단형은 옳은 것 혹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를 말해요. 처음이니까 이제 정오 판단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앞으로 저는 말문제라고 부르겠습니다. 말문제. 첫 번째,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는 아는 에다가 X표를 쳐주세요. 대부분의 말문제는 옳은 문제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자, 왠지 설명을 드릴게요. 공무원 회계학 사지선다형입니다. 1, 2, 3, 4번까지 있어요. 옳은 것은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두 가지 중 하나인데요. 옳은 것을 물어보려면요, 세 개가 틀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가 답이죠.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다면요, 맞는 거 세 개를 내고 틀린 거 하나만 내면 돼요. 틀린 선택지 만드는 게 쉽겠어요? 옳은 선택지 만드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옳은 선택지 만드는 게 쉽겠죠. 그냥 기준서에 있는 문장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틀린 선지 같은 경우는요, 기준서의 문장을 일부 변형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너무 대놓고 틀렸다, 그러면 문제가 너무 쉽잖아요. 딱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되게 그럴듯하게 고쳐야 돼요. 수험생들이 골라내기가 어렵게. 그리고 이거 잘못 고쳤다가 문제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출제자의 입장에서 이 틀린 문장을 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문제가 이 옳지 않은 것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문제가 나왔다,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다, 이 않은 데다 X표를 쳐주세요. 옳지 않은 것 혹은 무엇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부정어가 나온다, 그 부정어에다가 X표를 쳐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실수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안 해놓고 그냥 문제를 풀잖아요. 만약 1번에 옳은 문장이 나왔다, 그러면 옳네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이게 답이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옳지 않은 것에 X표를 꼭 쳐주세요. 반대로 옳은 것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주고 넘어가세요. 이거 동그라미 X표 치는데 별로 시간 안 걸리잖아요. 그렇게 하고 문제를 푸시면 훨씬 더 실수를 줄이면서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가 사례를 하나 갖고 와봤어요. 자본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가 보이면 안에다 X표 치고 하나씩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계산형 말 문제는 넘기고 마지막에 풀기. 제가 아까 정오 판단형을 말 문제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례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말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은 혹은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옳지 않은 것이 나오면 안에다 X표 치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 문제 같은 경우는요, 4개의 선지가 주어질 텐데 그냥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 문장 각각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하나씩 하나씩 그냥 판단하고 넘어가는 문제를 말해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말한 계산형 말 문제는 이런 형태예요. 실제 기출문제에서 보기만 제가 긁어온 건데요. 발문은 똑같아요. 옳은 것은 혹은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봐요. 근데 계산이 들어가요. 뭐 단기 순이익이 2만 원인지 만 원인지 재평가 잉여금 잔액이 얼마인지 이 각각의 선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최소한 3번 이상의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단순 계산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요구사항이 하나예요. 그것만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답을 골라내기 위해서 최소 3번 이상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계산형 말 문제가 등장했다? 넘기고 시간이 남으면 마지막에 푸세요. 시간이 일단 넘기고 다른 문제 다 풀었는데 시간이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찍어야겠죠. 계산형 말 문제 마지막에 푸세요. 자, 다음 3번째 선지간의 모순. 선지간의 모순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방금 봤던 문제인데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저에 대한 얘기예요. 김석은 회계사다.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한다. 180을 넘는다. 넘지 않는다. 저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이라고 하더라도요. 3, 4번 한번 잘 보세요. 3, 4번. 제가 180이 넘으면서 동시에 180을 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동시에 성립할 수 없죠. 자, 이런 식으로 3, 4번 둘 다 O이거나 둘 다 X일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자, 뭐 요 상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뭐 넘지 않으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다. 발문은 2개예요. 옳은 것은 여기다 쓰죠. 옳은 것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옳은 걸 물어봤다면요, 얘가 답이겠죠.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다. 그러면 얘가 답이에요. 발문의 형태가 어떤 거든 무조건 2개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그래서 모순되는 선지가 보인다? 그러면 이 2개 말고 나머지 1, 2번은요 절대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2개는 보지 마시고 모순되는 선지 중에서 뭐가 맞는지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 최소한 우리가 4개 중에 하나 찍는 것보다 2개 중에 1개 찍는 게 확률이 2배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선지를 좁혀놓고 답을 찍어주세요. 지금은 이제 회계 지식이 없으니까 모순인지 모순이 아닌지 그 눈이 없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회계 공부 조금씩 하시다 보면요, 이 선택지들 간에 모순이 보일 겁니다. 정말 답이 안 보인다. 그러면 이 모순되는 선지를 통해서 선택지를 반으로 줄여주세요. 자, 4번째, 여러 개를 묻는 문제는 4개의 선지가 다 다른 숫자인 항목 먼저 구하기. 자, 제가 아까 계산형 말 문제는 3번 이상 계산을 해야 되니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여러 개를 묻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제끼셨다가 마지막에 푸셔도 좋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풀고 싶어요. 이제 다 풀고 와서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 풀어야 돼요. 그때는요, 4개의 선지가 다 다른 숫자인 항목 먼저 구해주세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실제 2019년도 기출문제입니다. 각 자산의 취득원가를 물어봤어요. 토지, 건물, 기계장치. 세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해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이 왼쪽부터 가기 때문에 아마 토지부터 구했을 거예요. 자, 그럼 토지 보시면요, 여기 선택지를 잘 보세요. 2번과 3번의 금액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산을 했는데 1095000이 나왔다. 그럼 답이 몇 번이라고 우리는 찍어낼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건물로 갑니다.
건물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숫자가 일치하죠. 그래서 답을 골라낼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기계장치. 자, 보세요. 23만 원, 38만 원, 162 500, 172 500 네 개가 다 다르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는 계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기계장치 취득원가 뭐 예를 들어 162 500으로 나왔다. 그럼 답 3번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묻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네 개의 선택지가 다 다른 항목이 있는지 보시고요. 그 항목만 계산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네 개의 선지가 다 다른 항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자, 선입선출법 보면은 1, 2번이 똑같고요. 3, 4번이 똑같아요. 그래서 선입선출법 구하더라도 답이 몇 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평균법도 1000개, 1000개, 1500개, 1500개 똑같아서 둘 중에 하나만 구해서는 답을 구해낼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식의 배치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A, A, B, B, C, C, D, D.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서 A랑 B 두 개, 여기서 C, D 두 개만 내도 2x2로 하면은 4개의 선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수진들이 이 형태의 문제를 굉장히 자주 내요. 저도 이제 책 만들면서 문제를 냈을 때 이 형태로 굉장히 이 형태가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되게 만들기가 쉬우니까. 자, 그럼 이 형태에서 우리는 그럼 두 개를 다 구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두 방법의 숫자가 다른 게 답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 문제 보시면요.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따른 완성품 한살량을 물어봤어요. 이 방법과 이 방법을 적용해서 각각 어떤 숫자를 구하라고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을까요? 왜 굳이 각각 따로따로 물어봤을까요? 방법이 뭐가 차이가 나니까 물어봤겠죠. 방법이 만약에 같은 방법이다, 안 물어봤겠죠. 두 방법의 숫자가 다른 게 답이에요. 자, 1번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숫자가 같죠. 얘는 답이 아니에요. 이게 같았으면 얘네 둘을 물어봤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답은 2번 아니면 3번 중에 답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선택지가 이제 절반으로 줄여졌죠. 이제 둘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편한 거를 하나 골라서 그것만 구하시면 풀 수가 있어요. 이제 두 개 다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선입선출법이 내가 편하다. 그러면은 답이 1000개 혹은 1500개로 나오겠죠. 만약에 1000개다. 그러면은 평균법을 구하실 필요 없이 바로 답을 2번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 개를 묻는 문제 다 구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튜토리얼 마치고요. 이제 목차로 들어갈게요. 튜토리얼 보시고 나서 바로 다음 페이지에 목차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느 과목이든지 간에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전에 어느 챕터에서 어느 주제들이 자주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9급 세무직 국가직 그리고 지방직을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10년치 평균 낸 거고요. 뭐 0.2문제, 0.7문제 이런 거는 대충 이제 반올림을 해서 다 0.5 단위로 끊었어요. 다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느끼는 거랑 다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출제되는 것 같진 않은데, 혹은 이렇게 적게 출제되는 것 같진 않은데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출제 빈도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책 있죠, 코어 회계학. 거기에 챕터별로 두께를 보세요. 그 두께가 가장 정확한 기출 빈도입니다. 제가 전부 다 기출 문제를 실어놨거든요.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기출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두께가 얇았다. 그러면 기출이 적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옆에서 딱 보셔서 각 챕터별로 두께를 보시면 그 기출 빈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챕터별로 출제 문제가 얼마 정도 나왔는지 옆에다가 다 적어주세요. 자, 1장 하나, 2장 2개, 3장 하나, 4장 1.5, 5장 2, 6장 0.5, 7장 하나. 다 적고 넘어가 주세요.
잠깐 멈추시고 다 적고 나신 다음에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가요. 재무회계가 회계 원리, 중급회계, 그리고 고급회계로 나뉘어요. 근데 이제 이 고급회계 같은 경우는 공무원 회계학에서 출제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고급회계학은 다루지 않을 거고요. 원래 회계사 시험에서는 회계 원리를 따로 분권해서 별도 과정으로 가르치는데 저희는 그럴 여력이 없어요. 이거 다 한 권으로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코어 회계학에는 이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요 1, 2장이 회계 원리에 해당한 내용이고요. 3장부터 중급회계에 해당한 내용입니다. 1, 2장 같은 경우는 회계 원리. 회계 원리가 뭐예요? 회계를 가장 처음 배울 때 배우는 과목이에요. 개론이에요. 개론이다 보니까 개념 설명이 많아요. 이게 어떤 개념이다. 회계가 뭐다. 자산이 뭐다. 근데 여러분들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일상 용어에서 일상생활에서 쓰던 단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념은 있어요. 제가 사전적인 의미로 설명은 드릴 테지만요.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쓰시던 그 개념 가지고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 주세요. 제가 사전적으로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일일이 다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너무 오래 걸려요. 일단 1, 2장은 그 뒤를 배우기 위한 기초 단계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한번 편하게 넘어가 주세요. 어차피 뒤에서 중급회계 내용을 배우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 처음을 쫙 보시고 나서 다음에 돌아왔을 때 보시면요. 뭐 이런 것까지 다 써놨어 할 정도로 굉장히 사소한 내용들이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봤을 때 그래서 1, 2장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처음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회계를 처음 배우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쭉 따라와 주세요. 자, 이제 출제 문제인데요. 일단 이 출제 문제 다 적어 주셨죠? 제가 가성비가 좋은 애들을 노란색, 그리고 가성비가 더 좋은 애들을 빨간색으로 칠해봤어요. 출제 문제 수는 유형자산이랑 재고자산이 가장 많아요. 근데 그만큼 범위도 많아요. 요 세 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유형자산 반드시 잘 해주셔야 되고요.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범위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로 따지면 다른 챕터에 비해서 효율적이에요. 자, 그리고 개념체계 9급, 7급, 그리고 국가직, 지방직, 세무직, 관세직 할 거 없이요. 무조건 한 문제 출제됩니다. 뭐 많을 때는 두 문제까지도 출제가 돼요. 범위가 적은데 무조건 한 문제 출제되고 난이도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3장은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3장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효자 챕터가 될 겁니다. 자, 후반부도 한번 봐볼게요. 8장부터. 이것도 출제 문제수 다 적어주세요. 안 적으신 분들은 잠깐 멈추시고 쓰시고요. 여기서도 이제 8장 금융상품 그리고 11장 현금흐름표가 가성비가 좋습니다. 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10년치 평균이어서 최근에는 두 문제 출제되는 경향이 큽니다. 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출제 문제 수가 많은 대신에 내용도 많고요. 난이도도 조금 높아요. 하지만 출제 문제 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금융상품 정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현금흐름표 매년 한 문제, 많을 때는 두 문제도 출제가 돼요. 여기도 항상 출제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현금흐름표도 반드시 정복하셔야 되겠습니다. 9장이랑 10장은 출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 수익 기준서가 2018년도에 개정이 돼서 지금 개정된 지가 2년 됐어요. 수익 기준서가 분량이 되게 많아요. 기준서가 굉장히 두꺼운데 거기서 출제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직 지금 개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기출문제가 쌓이질 않아서 출제자들도 공무원 시험에서 어디까지 내야 되는지 아직 감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 두꺼운 기준서를요 전부 공부한 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이 수익 기준서 다른 강사분들 교재 보시면 굉장히 두껍게 서술되어 있을 거예요. 양이 그만큼 많으니까요. 근데 저는요 출제 빈도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다 줄였습니다.
회계사, 세무사분들 하시는 내용까지 다 하면 너무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리고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 회계학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말 문제 위주로 갈 거고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예. 수익기준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힘 빼고 편하게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13장 기타 회계입니다. 제가 봤을 때 공무원 회계학이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대비 분량이 한 60% 정도 된다고 봐요. 제가 12장까지 다루는 중급회계 내용이요. 중급회계 전체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 회계학에서 나오지 않는 챕터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기타 회계로 묶어놨습니다. 기타 회계라고 해서 이제 중급회계 전부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커버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공무원 회계학에서 가끔이나마 좀 출제가 되었던 내용들을 여기다 다 묶어놨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는 12장까지 하고요. 13장은 출제 빈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볼륨이 되게 커요.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심화 강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튜토리얼 마치도록 하고요. 잠깐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